박완서 장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첫 번째 이야기 꿈꿨네. 다시는 꿈꾸지 않기를. 안방에선 올케가 오빠 다리의 총구멍에 심을 갈아 끼우고 있었다. 종아리는 바싹 말랐는데 총구멍은 생생하고도 깊었다. 심으로 박은 1cm 너비의 가재는 그 안에서 서리서리 끝도 없이 풀려나왔고 새 것을 집어넣을 때도 꾸역꾸역 한없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켜보는 동안의 숨막히는 고통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저 구멍이 차라리 심장을 관통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안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 생각은 뜨겁고도 오싹했다. 밖에서 뭘 보았느냐고 오빠가 물었다. 아무도 못 보았다고 대답했다. 우리 식구만 남았어. 인기척이라곤 없어. 서울을 싹 비워줬는데도 인민군이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럴 리가. 당신이 나가봐. 찐득한 연고에 불구죽죽 피가 묻어난 심을 신문지 쪽에 말아가지고 올케가 밖으로 나갔다. 오빠의 조바심 때문에 올케를 기다리는 동안이 마냥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올케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바로 집 앞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충충해요. 사람을 못 봤냐니까. 인민군이나 국군이라도 말이야. 올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의 성화 때문에 엄마까지 셋이서 번갈아가며 바깥 세상의 동정을 살피러 드나들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오빠의 조바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밥도 못 짓게 하고 새 여자를 밖으로 내몰지 못해 했다. 기떼빼기에 무슨 기가 꽂혔는지도 안 보여? 눈깔이 멀었냐? 오빠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허한 소리였지만 나에겐 아우성 소리처럼 들렸다. 오빠가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궁금해하는지 드디어 명백해졌다. 오빠는 이 수도 서울에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치하에 있나가 알고 싶은 거였다. 우리가 지금 이고 있는 하늘이 대한민국의 하늘인지 인민공화국의 하늘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격금내기로 내쫓겼다. 기떼빼기가 솟아있는 건물은 형무소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부끼고 있지 않았다. 국군은 시민을 죄다 피난시키고 나서 후퇴했으니 서울을 비워준 셈이건만 인민군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도 입성을 한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럼 지금 서울은 진공 상태인가?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 좌익에도 못 붙고 우익에도 못 붙고 좌익한테도 밉보이고 우익한테도 밉보이고 순전히 그 틈바구니에서 허우적대다 이 지경이 된 오빠에게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황홀경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빠는 그 황홀경을 빨갱이로 몰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 사색이 되어 좌불안서 시시각각 언어 능력조차 퇴화해 가고 있는 오빠를 지켜보면서 황홀경이란 환각처럼 미처 잡을 새도 없이 스쳐 지나가야 하거늘 하루씩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집 앞의 우물은 정말 물이 충충했다. 원통형 내벽에 성에가 허옇게 쓸어 있는 게 청정하고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다. 두레박줄이 걸려있는 우물 둘레는 내 가슴까지 차는 시멘트 녹강이었다. 충충한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번번이 깜짝 놀라곤 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 역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우물 속의 내 모습은 부정할 도리 없이 빤히 비추어주고 있었다. 말을 안 더듬는다고 해서 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때까지 우리 식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빠가 굴뚝에 연기 난다고 불도 못 대게 해서 이불들을 들쓰고 엎드려 있었다. 다행히 부엌에 뜬 숯도 있고 찬밥도 있었다. 어둡기 전에 올케는 풍로에 숯불을 피우고 얼어 터져서 순백의 라일락꽃처럼 몽실몽실 피어난 쌀밥을 끓였다. 어린 조카는 넉넉히 먹일 수 있었으나 어른들은 부연 국물로 목구멍만 축였다. 공복감을 느낄 수 없었고 어린 것들도 이상할 정도로 안 보챘다. 오빠의 말더듬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는지 번번이 더듬기만 하고 말끝을 못 맺었다. 그걸 듣는 건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올케는 더 했을 것이다. 올케와 나는 오빠를 피해 밖으로 겉돌다가 마침내는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우린 참 운수가 좋아요. 집 앞에 우물도 있고 이 집엔 땔감도 넉넉해요. 올케는 자기도 오빠처럼 말더듬이가 될까봐 겁이 나는지 점자를 더듬듯이 느리게 또박또박 말했다.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요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 이 도시에 우리 식구만 남겨지기까지 2, 3일 동안 우리에게 붙어다닌 애군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인데 운수가 좋다니. 그러나 나는 순순히 올케의 말에 동의했다. 애군이 우리 가까이에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괴물 보기에 느긋하고 유들유들해야 할 것 같았다. 부엌은 천장이 다락으로 돼 있어서 바닥이 깊었다. 널빤지 문을 열면 주춧돌만한 돌이 층계처럼 놓여 있어 그걸 딛고 내려설 수 있게 돼 있었다. 양회가 벗겨진 틈으로 지늘기 부스럼 딱지처럼 드러난 붓도막엔 무쇠솥 2개와 양은솥 1개가 걸려 있었다. 무쇠솥만 붙박이고 양은솥은 드러낼 수도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밑은 재가 빠질 수 있는 철판이 설치된 석탄 아궁이었다. 부엌 머리에 딸린 찬마루 밑은 온통 시꺼먼 분탄 더미여서 부엌 바닥까지 새까맸지만 무쇠솥 뚜껑은 반질반질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찬마루 위는 다리가 부러진 밥상, 금간대를 양회로 때운 항아리, 밑이 반쯤 빠진 채, 시루, 바가지, 양철통, 괴짝 등이 꾀지죄하고 귀살스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잠길 때까지 우리는 막장에 갇힌 광부처럼 희망 없이 서로를 의지하고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식후에 수면제를 주었으니까 잘 거예요. 방한 기척에 신경을 쓰는 나에게 올케가 말했다. 구파발 병원에서 주고 간 약 중에 진통제도 있었다. 그걸 수면제라고 그러는 것 같았다. 푹 자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나는 짐짓 명랑한 소리로 올케를 위로했다. 전선은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요? 올케가 한숨처럼 말했다. 올케도 지금 우리가 누구 치하에 있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게 가장 답답한 모양이었다. 전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금일까? 불구대천의 원수끼리 서로 필살의 총구를 겨누고 마주 대치한 한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을 돌파하기란 온몸이 총구멍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빠는 그걸 해냈다.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국군 지역으로 돌아왔다면
어디서고 한 번은 그 금을 넘었을 것이다. 제가 무슨 불사신이라고. 그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건 당연하다. 오빠의 다리에 뒤늦게 입은 총상은 그 상징에 불과하다. 나는 오빠에 대한 헤어날 길 없는 육친애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나 느낄 것 같은 차디찬 혐오감이 겹쳐 오한이 있을 때처럼 불안하고 불쾌했다. 가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도 올케는 나를 제지했다. 나는 가만히 쉬고 있던 숨을 들이마시고 귀를 기울였다. 포성과 정찰기의 음흉한 저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그건 우리가 온종일 못 견디어 한 정적의 일부일 뿐 인기척은 아니었다. 올케가 일어섰다. 나도 따라서 일어섰다. 우리는 대문을 소리 안 나게 열고 문 밖으로 나왔다. 올케가 전쟁의 소음 속에서 가려낸 인기척이 나한테도 어렴풋이 잡혔다. 우리는 마음과 발밑의 불안 때문에 서로 한 덩어리처럼 의지해 가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들리는 전차 종점 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닿는 한 무학제 고개로부터 독립문까지 묵묵히 인민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앞세운 탱크도 깃발도 군가도 없이, 무엇을 신었는지 군화 소리도 없이 마치 무학제 고개 너머의 깊이 모를 어둠에서 풀려나오듯이 한없이 우울하고 조용하게 입성을 하고 있었다. 각자 뭔가 잔뜩 쥐고 매고 있었는데도 그 너무도 조용함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지난 여름 탱크를 앞세우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인민군과 같은 군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입성을 한다기보다는 야음을 틈타 침투하는 것처럼 숨죽인 행렬이 마냥 이어졌다. 두루뭉술해 보일 정도로 솜을 많이 두고 굵게 누빈 군복도 인민군다운 살기등등함을 지우기엔 충분했다. 혹시 중공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해전술이란 말에 딱 들어맞는, 막강하다기보다는 망망한 병력이었다. 정연한 대우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범람한 물처럼 한 길을 잘랑잘랑 채우고 흐르다가 독립문에서 물살은 조용히 양쪽으로 갈라졌다. 아닐 수도 있었다. 중공군은 꽹과리를 쳐 사기를 북돋우며 아이들과 부녀자를 닥치는 대로 살상하고 욕보인다고 들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하긴 인민군보다는 중공군이 몇 배 순하다는 유언비어도 있었으니까. 유언비어를 더 믿어서가 아니라 중공군이라고 해서 더 무서울 것도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백시키려 들지 못할 것이 아닌가. 자백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공포가 또 있을까? 오죽해야 의사소통의 불가능을 꿈꾸려 들겠는가. 그러나 중공군이 아니라는 건 곧 밝혀졌다. 우리 말고도 연도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는 게 반갑고도 신기했다. 거의가 늙은이나 여자들이었다. 그들이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이 고장에서 못 떠나게 한 자유의사는 어떤 것일까? 그들이야말로 찰자 빨갱이들이라고 단정해도 좋으련만 그래지지가 않았다. 여름에 남 먼저 뛰쳐나와 점령군을 환영하던 좌익 인사들의 열광이나 흥분 따위 격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질기고 진국스러운 친화감이 그들과 점령군 사이를 팽팽히 이어주고 있었다. 나는 덩달아 긴장하여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그걸 참을 수 없어 한 건 나만이 아니었다. 연도에 서 있던 중늙은이가 느닷없이 인민군대 사이로 뛰어들며 여름에 의용군 나간 아무개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걸 기화로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제 아들,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며 죽었나 살았나만 알고 싶다고 외쳐댔다. 그들이 아우성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앞으로 흐르던 대열 속에서 마침내 죽긴 왜 죽느냐고 다들 살았으니 곧 만나게 될 거라는 힘찬 대답이 들려왔다. 그 말은 우리말이었고 표준말에 가까웠고 과장된 씩씩함 끝에는 연민의 정 같은 게 길게 여운처럼 남았다. 아우성 치던 이들은 그 말 한마디에 칩칩하게 엉겨 붙느라 저희들끼리 그 자리에서 한패가 돼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듯했다. 올케와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기분이 고약했다. 죄책감 같기도 하고 소외감 같기도 했다. 차라리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내게 될까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래도 희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만 우리 식구에겐 그게 없었다. 엄마도 남아서 그들처럼 하려고 나만 피난을 보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미처 그렇게 하기 전에 엄마의 아들은 효자답게 살아서 돌아와 지금 엄마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저들보다 행복할까? 엄마가 행복하건 말건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여기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게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억울했다. 올케가 운이 좋다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었다. 물과 불은 식량 이상이었다. 이 추위에 이 고지대에 바로 집 앞에 물이 충충한 우물이 있고 집안엔 화력이 센 석탄이 넉넉하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나는 올케하고 번갈아가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양은솥과 무쇠솥을 가득가득 채우고 나서 부삽으로 석탄 가루를 한 삼태기가량 부엌 바닥으로 퍼내가지고는 물을 부어 질척하게 반죽을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올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다. 그 동안에 올케는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나무 토막이나 사과 괴짝 나부랭이를 여기저기서 찾아내다가 손도끼로 윷가락 크기만큼 잘게 팼다. 그걸 가운데 아궁이 철판 위에다 얼키설키 놓고 베베꼰 종이에 불을 붙여 한가운데다 조심스럽게 대밀고 나서 부채질을 하면 곧 나무가 활활 타오른다. 그 위에다 수제비 반죽처럼 질척한 석탄 반죽을 손바닥만큼씩 뚝뚝 떠서 얹으면 곧 맹렬한 불꽃을 튀기면서 이글이글 장밋빛으로 타올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수화상극이라는 게 올케의 손을 거치면 물과 불이 열광적으로 화합하는 게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 신기한 비밀을 알고 있는 올케가 믿음직스러웠고 여태껏 어떤 친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우정의 기쁨 같은 걸 느꼈다. 분탄의 화력은 부엌과 구두를 후끈후끈 덮여줬을 뿐 아니라 양은솥의 물을 단박 설설 끓게 했다. 나는 신이 나서 더운 물을 연방 안방으로 퍼날라 오빠와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고 우물에서 새로 물을 길어들였다. 그동안 올케는 약간 화력이 준 불덩어리를 아궁이에서 풍로로 옮겨 담아 밥도 짓고 찌개도 끓였다. 무엇보다도 겨울에 더운 물을 넉넉히 쓸 수 있다는 건 편리한 것 이상의 기쁨이었다.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까지 맛보았다. 그러나 아침 저녁 석탄 가루로 수제비를 떠야 하는 올케나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끔 눈만 반짝이는 얼굴을 마주보고 허파줄이 끊어진 것처럼 허리를 비틀고 한없이
웃어 제끼곤 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우리 식구 말고 딴 사람을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 도시가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날 밤만이 아닐 것이다. 인민군대는 아마 매일 밤 그렇게 스며들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 도시엔 반반한 집, 튼튼한 건물도 많은데 하필 이 빈촌에 주둔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붉은 군대는 단지 이 도시를 거쳐갔을 뿐 그들이 있어야 할 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을지도 모른다. 신문도 방송도 떠도는 말도 접할 길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안 죽었다는 것밖에는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었다. 전선이 일단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날 밤 전찻길까지 나가서 본 광경이 전부였다.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다면 우리는 인민공화국의 하늘 아래 있으련만 그 실감은 나지 않았다. 선전, 선동 공작이 미치지 않는 공화국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말고도 민간인이 남아있어 이 도시 어느 지붕 밑에선가 숨쉬고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위안이었고 씩씩하게 물깃고 석탄 반죽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다행히 오빠도 세상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오빠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오빠의 태도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새로운 희망에 들떠 있었다. 서울에 다시 국군이 들어온 후 우리가 도남동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세심하게 계획을 짰다. 국군이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동네 사람이 3분의 1쯤 돌아온 시기를 봐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도 남쪽으로 피난 갔다 온 행세를 해야지 서울에 남아 있었다고 해선 절대로 안 된다. 남하했다 돌아온 행세를 완벽하게 하려면 피난해서 먼저 돌아온 이 동네 사람들과 잘 사귀어 피난지에서 겪은 걸 이것저것 알아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동네 사람한테 우리가 서울 사람인데 피난을 안 가고 여기 잠복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개성서 피난을 내려오다 병자가 생겨 한강을 못 넘고 여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해야 된다. 우리 식구가 한결같이 입을 맞춰야지 조금이라도 수상쩍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었다. 그건 오빠보다도 엄마가 먼저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다소 치사하지만 나도 은근히 동의한 바 있었건만 오빠가 하도 집요하게 그리고 세부적인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지시를 하니까 마치 미천한 근본이 드러난 것처럼 낯뜨거워서 안 듣고 싶었다. 오빠와 내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미천한 근본이란 한때 좌경 사상을 가졌었고 인민공화국에 협조했었다는 것이다. 그런 혐의 때문에 받는 박해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인공 치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 인사도 서울에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강파와 차별을 받는 것을 목격한 우리였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도 도강하고 싶었고 남아하고 싶었다. 어떤 고생을 하든지 상관없었다. 남아는 좌익이라는 혐의와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실은 나도 피난에 그렇게 집착했건만 딴 사람도 아닌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진 당사자로부터 피난 상성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엄마는 매번 그 소리를 새겨듣는 척했고 오빠를 안심시키려고 복습까지 해보이곤 했다. 앞날을 걱정하는 건 태평성대에나 할 짓이다. 전시에는 그날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모르면 그걸 아는 자의 짐이 되기 십상이다.
세상이 바뀐 후의 걱정은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급한 건 이 세상에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나였다. 우리는 먹을 것도 달랑달랑한 상태였다. 남은 식량을 들여먹기 위해 올케와 나는 이미 굶주리고 있었다. 오빠는 빈말이라도 그런 걱정 한마디 없이 언제 닥칠지 모를 앞날을 예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사후퇴 후 한때 그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두려워한 것은 진공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곧 또 한 번 겪어야 할 인민공화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세상이 되자 또 한 발 앞서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오빠가 밉고 버겁다가도 잠든 오빠를 보면 불쌍했다. 관통상 때의 출혈로 잠든 오빠는 백지장 같았다. 더군다나 오빠는 진통제 없이 잠들지 못했다. 그의 잠든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가 사선을 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의용군 갔다 도망친 이는 별별 모험담과 무용담을 다 가족들한테 말한다는데 오빠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걸까? 잊고 싶은 걸까? 오빠가 가장 잊고 싶은 건 고생 이상의 그 무엇이었을 것이다. 치욕이나 배신 따위 오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나 나에겐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게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렇게 잘나 보이던 오빠가 너무 보잘것없이 누워 있었다. 오빠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럼 돌아온 게 아니지 않나? 나는 잠든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전선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도지곤 했다. 적과 우리 편을 분간할 수 있는 선 같은 게 있을까? 그 선은 6.25나 일사후퇴 때처럼 제가 사람 위를 통과하면 모를까 초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임의로 통과할 수 있는 선은 아닐 것이다. 어떤 미친 사람이 홀로 그 선을 향해 돌진한다면 틀림없이 앞뒤에서 일제히 맹렬한 살이가 퍼부어질 테고 순식간에 온몸이 벌집이 되고 말 것이다. 오빠도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무참히 죽은 것이다. 지금 아랫목에 누워있는 건 오빠의 헛개비일 뿐 진정한 그는 아니다. 전선이면 보통 전선인가? 이데올로기의 전선 아닌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 돌아오기를 바랐겠는가라는 체념 끝에는 분노가 솟구쳤다. 이데올로기, 쟤까짓 게 뭔데 양심도 없지. 오빠 같은 죽음이 양심의 짐이 안 되는 이데올로기 따위가 왜 있어야 하느냐 말이다. 우물은 여러모로 고마웠다. 동네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겨울에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충충한 우물이라면 아마 가뭄에도 말라붙는 일은 없으리라. 나는 유년기의 경험으로 이 동네가 얼마나 물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 아무리 수도 사정이 나아졌어도 이 정도의 우물이면 이 근처에선 명물이었을 것이다. 이웃엔 여전히 인기척이 있는 집이 없었지만 우물가의 흔적으로 한 우물을 먹는 집이 어딘가엔 있으리란 막연한 짐작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 지 며칠이 지나도 물 기르러 온 사람과 실제로 마주친 일은 없었다. 한 우물을 먹는 가구가 몇 안 되기 때문이지 아무도 몰래 길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다. 만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만나는 게 두렵기조차 했다. 인민군이 입성하던 날 연도에 마중 나와 있던 사람들처럼 자유의사로 피난을 안 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을 때 책 잡힐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몸은 비록 인민공화국의 하늘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일편단심 대한민국에 밉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런 경계심을 품을 필요조차 없어 보이게 아주 작은 계집애였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철썩하고 우물에 뭐가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사람이 몸을 던진다고 해도 한 번이면 족할 소리가 반복되는 게 수상해서 나가보니 조그마한 계집애가 녹강 언저리에 발도도말하고 서서 두레박질을 하고 있었다. 두레박질이 서툴러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였다. 양철에 나무로 된 가로막대기가 달린 두레박은 줄을 넉넉히 풀어주면 수면에서 옆으로 기울면서 물이 차고 바로 서면 길어 올리게 돼 있는데 계집애는 두레박질이 처음인 것 같았다. 두레박으로다 덮어놓고 수면을 때리면서 그 힘으로 두레박이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라는 것 같았으나 어림없는 짓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두레박줄을 빼앗아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기술이라고 그 아이는 입을 헤 벌리고 잘 따라하지 못했다. 손이 트고 빼빼 마른 예쁘지 않은 계집애였다. 그러나 세상만 이렇지 않았으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 소녀다운 덜 정돈된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계집애가 가져온 물통에다 물을 하나 가득 길어주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소녀는 불확실한 동작으로 아랫동네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 아이의 물통을 들어주면서 장발장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장발장이 어두운 숲속의 샘토로 물 기르러 온 꼬제트의 물통을 들어주는 장면은 내 어릴 적 독서 경험 중 반복해서 읽어도 실증이 안 나고 마음이 환해지는 대목이었다. 장발장 흉내를 내기에는 내 힘이 좀 붙였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명랑한 목소리로 이름을 물었다. 정희. 물론 고제트는 아니었다. 처음으로 소녀의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갸냘프고 말끝을 길게 끌어서 듣기에 답답했다. 소녀의 집은 한참 아랫동네였다. 그동안 나는 왜 피난을 안 갔느냐? 식구는 몇이냐? 등을 물었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자리를 지나 전찻길 가까운 평지에 있는 꽤 반반한 집이었다. 정희 어머니는 분 바른 것처럼 피부가 보얗고 생긴 것도 곱살한 30대로 보이는 부인이었지만 지쳐 보였다. 누가 널더러 물 기르러 다니래던? 나가고 싶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고 있어. 그래, 어디까지 갔다가 이제 오는 게야? 그녀는 우리가 애써 길어간 물을 전혀 반기는 기색 없이 이렇게 야단부터 치면서 눈길은 연방 내 아래 위를 훑어보기에 바빴다. 나는 아직도 장발장 기분이 남아있었으므로 이 여자가 혹시 의붓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산동네에서 길어왔어. 내가 산동네에 우물 있는 거 봐놨다고 했잖아. 얘가 글쎄 심심하니까 별짓을 다 한답니다. 바로 이웃에 물 펑펑 나오는 펌프 놔두고 무슨 기운이 치퍼쳐 산동네까지 물을 기르러 가냐 가길. 빈집에 물 기르러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 어린 게 애미한테 눈을 보얗게 긁이면서 대들었다. 정희 엄마는 나한테 방에 들어와 녹였다 가라고 했다. 안방 아랫목에선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몹시 칭얼대고 있었다. 볼거리를 앓는지 몸 전체가 기우뚱해 보일 정도로
귀 밑에서 목에 걸쳐 심하게 부어 있는데 그 위에 까만 연고를 바르고 유지를 덧붙이고 있었다. 정희 엄마는 내가 묻기도 전에 이 애 때문에 피난도 못 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난 못 간 사정을 물었다. 우리도 집에 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처지이면서도 피난을 못 간 것을 무슨 범죄 행위처럼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공범자끼리처럼 서로를 못 믿어하고 있었다. 세간살이며 장판이 번들번들하고 칸살도 넓은 꽤 규모가 큰 기와집이었다. 나오면서 보니 마루의 한쪽 벽은 온통 책장으로 돼 있었다. 주로 일본 책들이었지만 문학, 철학, 역사, 사회, 종교 서적을 망라하고 있어서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부러웠지만 어쩐지 이 가족과는 안 어울려 보였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부러워했을 뿐 빌려달랄 생각 같은 건 안 했는데 정희 엄마는 미리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거 아닌데 우리도 친척이 피난 가면서 집을 봐달래서 와 있는 거라오. 나는 내 마음의 설렘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 얼굴을 붉혔다. 밤의 이불 속에서도 그 가족들을 향해서인지 그 많은 책들을 향해서인지 마음이 우리 식구 아닌 딴 데를 향해 자꾸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희도 그랬을까? 다음 날도 그 애는 물을 기르러 왔다. 나는 두레박질을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이 얘기를 시켜서 전날보다 훨씬 더 친해졌지만 물을 들어다 주진 않았다. 그 대신 물통을 반만 채워주었다. 그 애는 내가 누구하고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으나 들어와서 몸을 녹였다 가란 말은 하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의 엄마가 차갑다는 걸 서운해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이끌리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치사스럽게도 정인의 집 사상을 의심스러워하면서 뭔가 알아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었다. 사상, 이념, 그따위 개에게 던져줘도 안 물어갈 것은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결코 자유스러울 수는 없었다. 내 거든 남의 것이든 간에. 그러나 내가 알아낸 건 그 아이가 소학교 4학년이라는 것과 볼거리를 앓고 있는 남동생 위로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청파동 적산집에 살 때 폭격을 맞아 죽었다는 것 정도였다. 그때 동생의 창자가 터져 나온 걸 본 얘기를 하면서 그 애는 희미하게 웃는 신용까지 했는데도 나는 그 애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잊어버려 라고 말했다. 지금 묵고 있는 현저동 한길가 기와집은 큰아버지 집이라고 했다. 폭격 맞고 자식 죽은 동네에서 세 식구가 한대짬을 자다시피 하는데도 모른 척하던 큰 집에 피난 간 후에나마 들어와 살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덕인 듯 했다. 할머니는 큰아들네하고 피난을 가기 전에 청파동에 들러 열쇠를 주면서 들어와 집을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광에 양식과 장작이 넉넉한 것도 할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정희는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느 시기에 훌쩍 나이를 먹어버린 아이답게 그 애는 내가 정작 궁금해하는 건 말해주지 않았다. 실수로라도 아빠 얘기가 한두 번쯤 나옴직한데 한마디도 안 했다. 밤에 식구들한테 저 아래 볼거리를 앓는 아이 때문에 피난 못 간 집과 알게 됐단 얘기를 했다. 그 집과 왕래를 하고 지내고자 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이웃이 있다는 게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서였다. 그러나 엄마는 볼거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세상에 그까짓 볼거리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되는 줄 아남? 피난을 다 못 가게. 몰라서 그렇지 볼거리엔 양약, 병원약 다 소용없느니라.
볼거리는 자고 난 침이 그만이야. 자고 난 침도 말을 하거나 뭘 먹고 나면 효험이 뚝 떨어지니까 꼭 아침에 깨자마자 입도 뻥끗하지 말고 침 먼저 발라주라고 해라. 양치질도 하기 전이라야 하고 말고 하품이 나도 참으라고 해. 약기운 보존하려면 그만 정성도 못 들일까? 한 사나흘만 그렇게 하면 그까지 북이 싹 내리고 말 테니 두고 보렴. 엄마는 평소의 엄마답지 않게 그 말도 안 되는 약을 가지고 장담을 할 뿐 아니라 어서 가서 그 처방을 일러주지 않는다고 성화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정인회로 내려가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얘기를 해주었다. 뜻밖의 정희 엄마는 나도 믿지 않는 얘기를 솔깃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어려서 굳은 파리에 물려서 부어오른 자국을 할머니가 핥아주던 얘기를 했다. 오라 맞아.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부기가 가라앉곤 했었는데 여태껏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얼마나 무식하고 못 살았으면 침밖에 발라줄 게 없었을까? 창피하고 지겨워만 했었지 그게 약이란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그러면서 서두는 양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것 같았다. 나는 볼거리는 물것에 물린 부기하고는 다를 거라고 발뺌을 했다. 지금 바른 약도 볼거리 약인가 뭐. 이 집에 있는 약 중에서 아무거나 발라준 거야. 아무것도 안 발라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애비를 잘못 만났으면 세상이나 잘 만나든지, 세상을 잘못 만났으면 애비를 잘 만나든지. 그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여자가 내일부터 잘못 만난 애비 목까지 맹렬하게 아들의 볼거리를 핥을 것 같아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며칠 후 엄마의 성화 때문에 또 한 번 문병을 갔더니 그 아이의 볼거리는 감쪽같이 나아 있었다. 볼거리가 가라앉아 반듯해진 그 아이 얼굴이 저희 누나와 닮은 데가 많은 것도 신기했다. 이제부터 정희가 의붓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정희 엄마는 아들이 낳아서 그런지 불과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명랑하고 활기 있어 보였다. 그 여자는 방 안에다 온통 색색의 고운 비단 헝겊을 늘어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견장을 만든다고 했다. 일에 골몰해서인지 신이 나서인지 그 여자는 침의 비법을 가르쳐준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다. 인민군 견장을 만든다는 것도 내 상상력을 초월한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볼거리에 대한 인사가 한마디도 없어서 더더욱 그 광경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했다. 견장 모양으로 우린 마분지에다가 바탕전을 씌우고 그 위에다 딴 색으로 별이나 줄을 집어넣으면 견장이 완성되는 듯 했다. 이미 완성된 건 노란 바탕에 붉은 천으로 우체국 표시 비슷한 T자 모양이 들어간 견장이었는데 특무장의 계급장이라고 했다. 글쎄 순진하기가 꼭 어린애들 같다니까. 우리 집에 드나드는 군인 중에 군관 동무 하나가 정섭이를 어찌나 귀여워하는지 내가 선물 삼아 견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준 적이 있었거든. 군관 체면이 있지 글쎄. 견장이 너무 낡고 너덜너덜하더라고.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해달라고 어디서 이렇게 헝겊까지 잔뜩 갖다 놓고 조르지 뭐야. 순서를 정하는데 군관이고 졸병이고 없어. 국군 같아봐. 정인에는 벌써부터 인민군이 드나들고 있었고 서로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건 나로서는 뜻밖이었지만 그들을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에는 슬며시 공감이 되었다. 나도 그보다 며칠 전 인민군과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눈이 많이 오고 나서였다. 밤새 내린 눈 위에 한낮이 기울도록 세 발자국 하나 안 찍히는 적막이 견디기 어려워 나는 몇 번씩 문 밖에 나가 비탈길을 내려다보곤 했다. 유년기를 그 동네에서 보낸 나는 눈 온 다음 날 그 비탈길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었다. 빈촌엔 워낙 아이가 많은 법이다. 아이들이 환성과 어른들이 악다구니가 어우러져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넘쳤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는 대로 쏟아져 나와 미끄럼이나 눈썰매를 타고 나면 비탈길은 순식간에 빙판이 지는 데라 어른들은 욕지거리를 하며 아이들을 말렸지만 될 일이 아니었다. 눈 위에다가 재나 흙을 갖다 붓기도 하고 신발에다가 새끼줄을 동여매기도 해서 어렵사리 보행의 안전을 기했다. 겨울 동안 그렇게 몇 겹으로 얼어붙은 두꺼운 빙판은 우수 경칩이 지나도 완전하게 해토가 되질 않았다. 낙상이 무서워 해토할 때까지 방구석에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겨울을 나는 노인들도 있었다. 끔찍한 동네였다. 끔찍한 동네를 거침없이 방자한 환성으로 채우던 그 많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영원히 깨어날 것 같지 않은 적막강산이었다. 그런 객적은 생각을 하고 있느라 인민군이 바로 내 코앞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3명이었다. 나는 그들이 아랫동네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갑자기 눈 속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복과는 얼토당토하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하게 휜 혼잎을 같은 걸 들쓰고 있었다. 그들이 인민군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의식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의 하나가 앞에서 여몄던 혼잎을 자락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안에 입고 있던 누빈 군복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포감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때가 만일 1951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20년 후쯤인 1970년대의 어느 날이었다면 나는 당장 그를 황금 박쥐 같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스워할 수도 있었으련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여지만 발견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극한 상황이 아니다. 농담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란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의 문 같은 거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귀괴한 복장은 어떤 비유도 할 수 없는 기괴 그 자체였다. 나는 아무런 상상력도 용납이 안 되는 순전한 두려움에 막대기처럼 굳어질 밖에 없었다. 인민군대 처음 봤소? 뭘 그리 놀라워? 그중 한 사람이 따져 물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이 나를 헷갈리게 했다. 그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젊은 여성 동무를 만나서 기뻐. 동무는 비난을 안 갔소? 못 갔소? 진정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비난을 안 갔다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그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되도록 그들의 관심이나 호감을 사지 않고 무사히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게 수라고 생각했다. 인민공화국은 내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세상에서 후환이 될 만한 꼬투리를 만들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못 갔습니다. 폐병 든 오라비가 있어서요. 그까지 폐병 때문에 비난을 못 가? 젊은이라곤 문둥이에 안진뱅이까지 싹 쓸어가 버렸던데 참 지독한 놈들이야. 잠깐 이가 갈리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나는 서둘러 다음 말을 둘러댔다. 폐병 3기예요. 오래 알았고요. 오금이 붙어서 걷지도 못하는걸요. 동무는 폐병 하나 못 고치는 조국이 밉지도 않소? 그 말은 나를 조롱하려고 한 말일 뿐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빈집의 대문을 종이로 봉하는 일을 하며 올라오는 중이었다. 시험지 반절 정도의 갱지에다가 인민의 소중한 재산은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과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문이었다. 등사기로 민 글씨는 불분명해서 엄포만큼 무서워지지 않았다.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혼잎을도 앞에서 보니 실밥이 너덜너덜한 것하며 접힌 자국하며 뉘집 호청을 뜯어낸 게 뻔해서 더욱 경고문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몇 마디라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들이 무사히 스쳐 지나가자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 이상한 복장을 처음 봤을 때 그리도 무섭더니만 수시로 하늘을 선회하며 기총소사를 퍼부어대는 항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막힌 위장이라는 걸 알고 나자 무섬증과는 별도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겨울 내내 서울의 눈은 녹지 않았고 인민군대는 너나 없이 그렇게 혼니불을 들쓰고 다녔다. 올케가 나더러 보급투쟁을 나가자고 했다. 며칠째 수제비만 먹은 날이었다. 수제비도 수제비 나름이었다. 올케는 수제비 양을 늘리는데 천재적이었다. 이 집에 김장김치는 넉넉했으므로 김치를 듬뿍 썰어 넣고 국을 끓이다가 수제비는 조금밖에 떠넣지 않았다. 허연 김치 줄거리와 수제비는 거의 식별이 안 됐다. 올케는 그런 눈의 착각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제비를 공평하게 푸는 척하면서도 불공평하게 퍼담았다. 쫄깃한 수제비 건더기인 줄 알고 씹으면 시큼한 김치 줄거리였다. 오빠와 엄마의 수제비는 아마 그 반대였을 것이다. 내가 누군데. 그 완고한 할아버지 밑에서도 음식 층하는 안 받고 자랐거늘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러나 올케 몫은 몇 점의 밀가루 건더기도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우거지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었다. 올케는 이 집에 반자루가량 남아있던 밀가루 자루주둥이를 틀어쥐고 발발 떨었다. 내가 올케 입장이라면 부엌에서 배불리 훔쳐먹고 나서 상을 들여갔을 것이다. 올케가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에게 대들고 싶은 걸 참고 순정한 건 존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본능적인 생존 감각 때문이었다. 그 말이 나온 건 세 끼를 다 수제비 건더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김칫국으로만 때운 날 저녁이었다. 석탄 반죽이 하얀 밀가루 수제비로 보이려고 했다. 안방에선 우리가 굶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올케의 잘난 척도 꼴보기 싫었다. 처음엔 보급투쟁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 도둑질보다는 낫게 들리잖아요. 올케는 어느 틈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장돌이, 벤치, 끌, 드라이버, 손도끼 따위 이 집에 있는 연장은 모조리 찾아낸 것 같았다. 도둑질 아니라 수틀리면 살인도 하게 생겼다. 전등불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 눈은 올빼미처럼 밝아져 있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달도 있었고 희게 얼어붙은 길과 집집의 지붕마다 이고 있는 눈도 생전 녹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 밖에 나서자 추위 자체가 밝음인 양 차라리 눈이 부셨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감 때문에 더 밝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앞장선 올케는 휑하게 더 높은 비탈 쪽으로 향했다. 비탈에 붙은 집들은 해방 후 혼란기에 들어선 학고방들이었다. 없는 사람들이라 문단속도 허술했다. 일전에 집집마다 붙이고 다닌 경고문조차 그런 집에는 붙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열린 집은 없었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갔을 것이다.
밖에서 잠겼다는 것은 안이 비었다는 증거였다. 아예 널빤지를 떼고 못을 친 집도 있었다. 그런 집은 제일 먼저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 드라이버로 못 친 자국에 틈을 내고 장도리로 들어 올리면 끼익 하고 기분 나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널빤지가 자위를 떴다. 한쪽만 들어 올리고 나면 다른 한쪽을 빼는 데는 연장도 필요 없었다. 우리의 손 힘으로도 충분했다. 올케는 현명하고도 성냥과 양초 토막까지 준비해 가지고 있었다. 낮에는 빛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굴속 같은 타인의 방에 촛불을 들이댈 때의 기분은 내 목에 비수가 닿는 것만치나 머리끝이 쭈뼛했다. 먹던 밥상, 자던 이부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도 양식을 남겨놓은 집은 거의 없었다. 도둑이 몇 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살림살이가 온통 난장판으로 곤두서 있는 집도 있었다. 전혀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떠나느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미처 분별이 안 서 허둥대다 그리 된 것이지 우리 말고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었다. 그 집엔 호청을 뜯어서 만든 것 같은 멜빵이 달린 구럭이 봉당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 안엔 옷가지와 함께 잎살이 2되박이나 되게 들어있었다. 지고 가려고 만든 피난 보따리가 틀림이 없었다. 식구 수에 넘치게 만들었거나 힘에 붙이게 만들어서 떨구고 간 것인지 황망 중 그냥 잊어버리고 떠난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우리에겐 크나큰 소득이었다. 그 다음 집에선 밀가루 반죽을 한 양푼이나 챙길 수 있었다. 그 집을 따고 들어가긴 더 쉬웠다. 외짝 빈 지문이었는데 올케는 장도리를 맹꽁이 자물쇠가 달린 문고리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 문틈에다 대고 힘을 썼다. 끼익 소리조차 없이 경첩이 물러나면서 문짝이 건들댔다. 도둑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에 벌써 2골이나 있었다. 꽈배기 장순의 집인 것 같았다. 밀가루 반죽이 흘러내린 자국이 안팎으로 말라붙은 기름가마도 화덕에 걸린 채로 남아있었다. 화덕의 조개탄은 물론 뽀얗게 사위어 있었고 무쇠로 된 가마솥 속의 기름도 걸쭉한 우윳빛으로 변색해 있었다. 올케는 미제 깡통에 반쯤 남은 비계덩어리 같은 기름을 발견했다. 가마솥의 기름과 함께 그 기름도 가져가기로 했다. 먹을 것을 찾아내고 챙기는 일에 우리는 손발이 척척 맞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다만 씩씩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뿐이었다. 우리는 유난히 씩씩거렸다. 미제 기름까지 얻었다는 건 대단한 소득이었다. 기름을 넉넉히 넣고 지진 김치찌개의 맛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고 육식을 약빈하게 하고 난 것 같은 징거하고 느글느글한 포만감까지 맛볼 수 있었다. 식구마다 얼굴에 버짐이 피어오를 것처럼 지방이 부족하던 차에 그야말로 웬 떡이냐 싶었다. 첫 번째 밥맛일에 자신감이 생긴 올케는 음식 층화를 그만두고 식구들을 골고루 배불리 먹였다. 올케와 나는 거의 매일 밤 그 짓을 하러 나갔다. 엄마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갑자기 풍성하고 다채로워진 식탁에 대해 이런 반구도 아는 척을 안 했다. 그저 오빠가 밥 한 그릇이건 수제비 한 대접이건 거뜬히 비우는 것만 대견해 했다. 하긴 엄마는 시침을 떼는 데는 선수였다. 정섭이 볼거리가 엄마의 비법으로 감쪽같이 나왔다는 걸 엄마한테 보고할 때
나는 엄마가 그따위 돌팔이 처방을 가지고 너무 잘난 체를 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을 뿐이라고 내 흥분을 간단히 윽박지르지 않았던가. 그건 겸손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한 번 보지도 못한 정의 동생 따위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모든 병은 나을 때가 돼야 낫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숨 섞인 엄마의 이런 탄식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자책과 시간의 치유력에 대한 절절한 기도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며느리와 딸이 밤마다 저지르는 차마 못할 짓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아낌으로써 당신만 그 지옥스럽고 깨적지근한 짓으로부터 결백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적도 있었다. 오빠는 나아지고 있는 건지 더 나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총구멍엔 언제쯤 새살이 나오려는지 그 안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심의 양은 줄줄을 몰랐고 밤이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들었다. 실은 수면제도 아니었다. 오빠는 왠지 진통제를 수면제라고 말했고 우리도 덩달아서 그게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낮에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는데도 오빠는 그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잠든 오빠의 모습은 흡사 백지장 같았다. 핏기라고는 없는 오빠의 까부라지고 창백한 모습은 가슴에 귀를 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산 사람 같지가 않았다. 엄마는 더 했을 것이다. 엄마가 밤에도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오빠의 숨결을 지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식구는 다 한 방에서 잤다. 군부를 따로 떼기도 번거로웠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같이 당해야 한다는 결속감 때문이기도 했다. 오빠가 맨 아랫목, 다음에 엄마, 다음엔 어린 것을 양쪽에 눕힌 올케, 그리고 맨 윗목에서 내가 잤다. 윗목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다. 석탄을 실컷 뗀 한 방은 고루 잘 더워서 되레 답답할 지경이었다. 더 숨이 막히는 것은 우리 식구의 끈끈한 결속력이었다. 나는 몰래 모반을 꿈꾸었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가장 죽이 잘 맞을 때는 오빠가 앞날의 계획을 말할 때였다. 오빠는 날로 말이 많아졌다. 세상이 좋아지면 이렇게 늘 같은 말로 운을 떼었다. 좋아진 세상이란 다시 국군이 서울을 수복시키고 난 후의 세상이라는 것은 말할 것 없었다. 그때는 피난 갔다 온 척해야지 절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학습이 끝난 뒤였다.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오빠는 이미 그 고비는 넘기고 다음 단계로 가 있었다. 그 다음엔 딴 사람이 되어 사는가 싶게 살아보겠노라는 소리를 오빠는 지치지도 않고 반복했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게 내 식구 생각만 하겠노라고 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내 식구 호강시키며 살겠노라고 미리 뻐기는 오빠를 직시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쉽게 말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겠다는 건데 딴 사람도 아닌 우리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배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나에게 천성의
생각하는 갈대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살찐 돼지가 되려고 열심히 자신과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과묵하던 때의 준수한 모습은 간데없이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오빠가 넘어온 이대 올르기의 전선은 나로서는 처음부터 상상을 초월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오빠를 보고 있으면 그 선의 잔인하고 음흉한 파괴력에 몸서리가 처지곤 했다. 오빠 같은 한낱 나약한 이상주의자가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오빠가 얼굴을 잃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의 오빠보다는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허구한 날 오빠는 다시 꿈꾸지 않기를 꿈꾸고 엄마는 오냐오냐 맞장구를 쳐대며 즐거워했지만 엄마의 태도도 30살 먹은 아들의 포부를 듣는 태도라기보다는 3살 먹은 어린애의 재롱을 보는 태도에 가까웠다. 올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었다. 매사에 가장 의젓하게 구는 게 올케였지만 나는 가끔 올케가 울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이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 밤도 올케하고 나는 식량을 훔치러 나갔다. 문단속이 허술한 학고방집 치고 우리가 안 해먹은 집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집들은 우리 집보다 더 고지대에 불규칙하게 붙어 있어서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경고문조차 안 붙일 정도로 공화국한테조차 업신여김을 받은 집들이었지만 뚫고 들어가긴 가장 만만했고 그동안 우리 식구의 밥줄이 돼 주었다. 만만한 만큼 휘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허가 동네로부터 철수하는 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제대로 집고를 하고 있는 집은 들어가기만 어렵지 소득은 학고방집만도 못하기가 일쑤였다. 조금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피난을 간 집일수록 먹을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았다. 김장도 안 했는지 먹을 거라곤 우거지 한 오리도 없는 집도 있었다. 그런 집에서 허탕을 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앞으로 먹고 살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였다.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옅어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목표로 한 집은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고방 집들은 마당이나 뒤란이 따로 있을 리가 없어서 문만 따면 바로 부엌이나 하늘이 안 보이는 좁다란 봉당으로 통하게 돼 있지만 집다운 구색을 갖춘 집들은 거의 마당이나 뒷곁을 낀 블록담을 가지고 있었다. 대문을 따는 것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은 건 경고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옥 특이한 삐걱 소리도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남들한테 우리가 범한 흔적을 보이기가 싫었다. 아직도 행인의 밭대자 인민군이 고작인데도 우리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의 이목이란 실은 우리의 양심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번 해먹은 집 앞에는 얼씬도 하기 싫었으니까. 밖에서 담까지 기어오르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담 밑에 튼튼한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서였다. 그러나 마당으로 뛰어내리기는 발목이 시큰할 정도로 좀 벅찬 높이였다.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나서 발목을 삐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올케에게는 발판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밑에 받쳐줄 만한 것을 미처 찾을 새 없이 올케가 쿵 하고 뛰어내렸다. 이어 올케의 낮은 비명을 들은 것 같았다. 올케는 엉덩방아를 찧은 자리에 주저앉아 발목을 틀어쥐고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엎드려서 그녀의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정성을 다해 주무르면서 내 손은 약손이라는 소리를 웅얼대고 있었다. 나도 믿지 않는 소리였지만 자꾸 되풀이하는 사이에 그 소리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황당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다. 뭐니 해도 올케는 우리 식구의 대들보였다. 만약 올케가 꼼짝 못하게 되면 나 혼자 힘으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도 의욕도 나에겐 없었다. 나 혼자 그 짓을 하느니 어디론지 도망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올케가 푹 하고 웃으면서 내 등 위로 자신의 상체를 꺾었다. 그녀의 젖가슴이 내 등을 짓눌렀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느라 가슴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경련하는 줄 알았다. 안심이 되어선지 나도 웃음이 나려고 했다. 얼마나 우스우냐 말이다. 늙은이도 아니고 20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내 손은 약손이라니. 그러나 이윽고 나는 내 목덜미가 흥건히 젖어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가 없어서 더욱 태산 같은 울음이었다. 올케의 발목은 삐지도 부러지지도 않았나 보다. 곧 부스스 일어나 말없이 양식이 있을 만한 데를 뒤지고 다녔다. 나도 곧 올케가 하는 대로 충실한 공범자 노릇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공친 날이었다. 그러나 재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날 올케하고 나 사이엔 육친애나 우정보다 훨씬 더 속 깊은 운명적인 연민 같은 게 심금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밖에서 잠긴 문을 안에서 따긴 더 어려웠으므로 우리는 다시 담을 넘어 나왔지만 미리 발돋움할 만한 것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거뜬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